달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같은 얼굴만 보아왔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구를 향해 등을 돌린 적이 없는 그 거대한 회색 구체. 과학자들은 이것을 조석고정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용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달이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2024년 아르테미스2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그 뒷면에 접근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들은 기존의 모든 과학적 가설을 산산조각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 탐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라보아온 달이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밤하늘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아르테미스2 이름 자체가 이미 신화적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었다. 사냥의 여신, 어둠 속을 누비는 존재. 그리고 나사는 이 미션에 그 이름을 붙였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달의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승무원들이 처음 달의 뒷면 궤도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달이 지구와의 신호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이 이야기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 중간에 멈추면 절반의 진실만 가지게 되고 절반의 진실은 때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달의 어둠 속으로. 달의 뒷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인간의 심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본능이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 하나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달의 뒷면은 그 어둠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어둠이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1969년부터 그 이후 수십 차례의 탐사에서도 달의 뒷면은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다. 물론 탐사선들이 촬영한 사진들은 있었다. 소련의 누나 3호가 1959년에 처음으로 달의 뒷면 사진을 찍었을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앞면과는 너무나 다른 지형, 거대한 크레이터들이 가득한 울퉁불퉁하고 황량한 세계. 하지만 사진은 사진일 뿐이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아르테미스2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한 인간들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돌고 있다. 그리고 그 달의 절반은 당신이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당신의 눈에 보인 적이 없다. 생각해보라. 평생 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누군가의 얼굴 절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르테미스2 미션 자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미션은 단순한 달 궤도 비행이 아니었다. 나사는 공식적으로 이를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임무 계획서의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특별히 달의 뒷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였을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르테미스3에서 달 표면에 착륙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2023년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근처에서 발견한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사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테미스2는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더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급히 수정된 미션이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미션 타임라인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원래 아르테미스2는 달의 뒷면을 이렇게 상세히 조사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발사 6개월 전 갑자기 미션 계획이 수정되었고 달 뒷면 근접 비행 구간이 추가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나사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모호함,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달의 뒷면은 모호함의 세계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다. 달의 뒷면 표면 아래 약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존재한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중력 측정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나사의 그레일 미션이 2012년에 이미 이 이상한 중력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달의 뒷면 특정 지역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중력이 측정되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메스콘, 즉 질량 집중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가져온 새로운 데이터는 그 메스콘의 규모와 형태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시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메스콘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밀도 높은 물질이 달 표면 아래에 집중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자연적인 현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2의 정밀 중력 센서가 측정한 결과 그 메스콘의 형태가 너무나 균일하고 규칙적이었다.
자연적인 충돌로 생성된 구조물이라면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측정된 데이터는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여주었다. 원형에 가까운 구조, 균일한 밀도 분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대칭성.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자연 속에서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정 구조, 특정 생물의 골격, 그리고 인공 구조물. 물론 달 표면 아래의 이 구조물이 인공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형태의 규칙성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형성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위치다. 이 이상한 중력 이상 현상은 달의 뒷면 남극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달의 남극은 최근 여러 탐사선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얼음 형태의 물이 영구 그늘 지역에 숨어 있다는 것이 여러 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물, 우주에서 물은 생명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달의 남극에 물이 있고 그 근처에 이상한 중력 이상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2019년 이스라엘의 베레시트 탐사선이 달에 충돌했을 때 그 탐사선에는 수천 개의 곰벌레가 실려 있었다. 곰벌레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이다. 탐사선이 충돌하면서 이 곰벌레들이 달 표면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달에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만약 달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다면? 인간이 곰벌레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달에 무언가가 살고 있었다면?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가져온 두 번째 비밀은 이 질문을 단순한 공상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달의 뒷면에는 열이 있다.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 열이.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 쪽은 극도로 차갑다. 영하 170도까지 떨어진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은 받는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의 뒷면도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의 자전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밤 시간이 지구의 약 2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달의 뒷면 일부 지역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런데 아르테미스2의 열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달의 뒷면 특정 지역들은 주변보다 현저히 높은 온도를 보여주었다. 몇십 도가 아니다. 수백 도의 차이. 극도로 차가운 달의 환경에서 수백 도 더 따뜻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식적인 설명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달의 내부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있고 그 붕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타당한 설명이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 열점들의 분포 패턴이 불규칙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사성 원소는 일반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붕괴열로 인한 열점이라면 그 위치가 다소 무작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열점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배열된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패턴. 이 단어가 이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할 것이다. 자연은 때로 패턴을 만들어낸다. 프랙탈 구조, 결정의 대칭성, 소용돌이의 형태. 하지만 그 패턴들은 대부분 수학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한다. 달 뒷면의 이 열점 패턴은 우리가 아는 어떤 자연적인 원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의 뇌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과장이야. 다 설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잠깐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계속 읽어라. 왜냐하면 세 번째 비밀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달의 뒷면에서 소리가 난다. 우주는 진공이다. 소리가 전파되려면 매질이 필요하다. 공기, 물, 고체.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전파되지 않는다. 따라서 달의 표면에서는 소리가 날 수 없다. 이것은 기초 물리학이다. 그런데 아폴로 미션 시절부터 달에서 이상한 진동 신호들이 감지되어 왔다. 이것을 당시 과학자들은 달 지진이라고 불렀다. 달의 내부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진파와 유사한 현상.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달 뒷면 근처를 비행하면서 감지한 신호는 달 지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달 지진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그 패턴이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르테미스2의 센서가 포착한 신호는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 반복되는 패턴. 과학자들은 이것을 주기적 달 진동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달의 내부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정 주파수에서 달의 내부 구조가 공진하면서 주기적인 진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주기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다. 공진 현상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을 가진다. 외부 요인들이 공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신호는 수십 번의 반복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주기를 보여주었다. 이 정확성의 수준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에 더 가깝다. 기계적인 과정. 달의 내부에서 기계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자연적인 기계적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질 구조에서 용암이 순환하면서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달은 내부적으로 거의 냉각된 상태다. 수십억 년 전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규칙적인 진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아르테미스3 미션의 주요 조사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나사도 이 신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 읽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것들은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의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왜 달의 뒷면인가? 왜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앞면이 아닌 뒷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달의 앞면과 뒷면은 매우 다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앞면에는 평평한 바다, 즉 현무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어두운 지역들이 많다. 뒷면에는 이런 바다가 거의 없고 대신 크레이터들이 훨씬 더 많다. 지각의 두께도 다르다. 앞면의 지각이 뒷면보다 얇다. 이 비대칭성 자체가 이미 과학적 수수께끼다. 왜 달의 두 면이 이렇게 다를까? 한 가지 가설은 초기 태양계에서 달이 형성될 때 또 다른 위성이 달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그 충돌로 인해 한쪽 면의 지각이 두꺼워지고 다른 쪽은 얇아졌다는 설년이다. 이것을 빅스플랫 가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비대칭성이 달의 이상한 현상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각이 두꺼운 뒷면에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두꺼운 지각은 내부의 열을 더 잘 보존하고 내부의 구조를 더 잘 감출 수 있다. 마치 두꺼운 벽이 집안의 소리를 차단하듯이. 그러나 아르테미스2의 데이터는 이 두꺼운 지각이 단순히 더 많은 크레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 지각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다. 달은 한때 살아있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달은 수십억 년 전에 활발한 화산 활동을 가졌고 내부에서 열이 순환했으며 어쩌면 초기에는 자기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지구의 달이 과거에 지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보였을 것이고 중력적 영향도 훨씬 강했을 것이다. 그 시절의 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수십억 년의 세월이 그 흔적을 지워버렸다. 또는 지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아르테미스2 미션에 참여한 한 과학자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달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달은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달. 이 표현이 단순한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견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아르테미스2의 데이터들과 묘하게 공명한다. 규칙적인 진동, 숨겨진 열, 이상한 중력 이상. 이것들은 모두 어떤 내부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숨을 고르자.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렵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달의 나이가 틀렸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달이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 지구와 비슷한 나이. 거대한 소행성이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파편들이 모여 달이 형성되었다는 거대 충돌 가설이 주류 이론이었다. 아폴로 미션이 가져온 달의 암석 샘플 분석을 통해 이 나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와 그 이전 탐사선들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달의 일부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젊은 지질학적 특성을 보인다. 훨씬 젊다는 것은 수억 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훨씬 최근이라는 의미다. 물론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는 수억 년도 최근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달의 뒷면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질학적 활동이 있었다면 열이 있었을 것이다. 열이 있었다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이 있었다면 이 연결고리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장이다. 달은 현재 전지구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달의 암석들은 과거에 자기장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의 자기장 측정 장비가 달의 뒷면 특정 지역에서 감지한 것은 단순한 과거 자기장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감지 가능한 수준의 국소적인 자기장.
달의 전체적인 자기장은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아직도 국소적인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미 이전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달의 앞면에도 국소적인 자기장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것을 달 자기 이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발견한 것은 그 강도와 패턴이 기존에 알려진 달 자기 이상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었다. 기존의 달 자기 이상들은 주로 오래된 충돌 지점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이상은 충돌 지점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고 그 분포 패턴이 앞서 언급한 열점들의 패턴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패턴의 일치,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의 핵심이다. 이상한 중력, 이상한 열, 이상한 진동, 그리고 이상한 자기장.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들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같은 패턴으로 일치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공통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공통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과학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가설이 있다. 달의 뒷면 지각 아래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지질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구조가 중력 이상도, 열점도, 진동도, 자기장 이상도 모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인 가설이다. 하지만 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보다 덜 보수적이지만 과학적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설도 있다. 달의 뒷면에 달의 형성 초기 단계의 원시 물질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창기의 물질들, 45억 년 전의 시간 캡슐. 이 물질들이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가설. 현재 주류 과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되는 가설. 달의 뒷면에 발견된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이 자연적인 과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달의 비대칭성, 즉 앞면과 뒷면이 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직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달이 지구를 향해 항상 같은 면을 보이는 조석 고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사실 단순히 중력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 집중된 이 이상 현상들도 기존의 어떤 자연적인 설명으로도 완전히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간결하고 우아한 설명이 된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한다. 여러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능성 높은 설명이라는 원리.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이다. 그것도 매우 논란이 많은 가설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다. 질문이다. 왜 달의 뒷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이제 처음으로 달 뒷면에 직접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3. 그것이 다음 단계다. 그리고 그 미션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또는 더 많은 질문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르테미스2가 가져온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동반자다.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조수를 만들어 지구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쩌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달 없이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행성이었을 것이다. 그런 달의 뒷면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결국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비밀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이다. 표면을 긁어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이야기는 더욱 이상하고 더욱 흥미롭고 더욱 두렵게 변해간다.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계속하자. 달의 뒷면으로 첫 번째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낸 것은 중국이었다. 2019년 1월 창어 4호가 달의 뒷면 폰카르만 분화구에 착륙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미션을 통해 수많은 과학 데이터를 수집했다. 창어 4호가 착륙한 폰카르만 분화구는 그 자체로 이미 흥미로운 장소다. 이 분화구는 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충돌 분지인 남극 에이킨 분지 안에 위치해 있다.
남극 에이킨 분지는 지름이 약 2,500km, 깊이가 약 8km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 구조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확인된 충돌 분지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다. 이 거대한 충돌은 달의 내부를 깊이 노출시켰을 것이다. 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던 물질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표면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물질들 중에는 달이 형성되던 초기 시절의 원시 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 창어 4호가 착륙 후 수집한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광물들이 발견되었다. 올리빈과 저칼슘 희석. 이것들은 달의 멘틀, 즉 지각 아래 깊은 층에서 발견되어야 할 광물들이다. 이 발견은 남극 에이킨 분지 충돌이 실제로 달의 멘틀 물질을 표면으로 가져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창어 4호의 발견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탐사에서 나왔다. 달의 뒷면 아래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층상 구조가 존재했다. 레이더 탐사 결과 달 뒷면의 지각은 단순한 단일 구조가 아니라 여러 층이 쌓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층상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번의 거대한 충돌들이 각각 다른 물질들을 층층이 쌓아 올렸다는 것이다. 달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거대한 충돌 사건들이 있었고 각각이 달의 지각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 층들 사이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질은 설명이 어려웠다. 레이더 반사 특성이 주변과 현저히 다른 층,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층. 이 층이 무엇인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과거에 달에 존재했던 액체 상태 물질, 즉 물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층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태양계 외부에서 온 물질, 즉 소행성이나 해성의 파편들이 이 층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르테미스2의 데이터와 이 창어 4호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그 이상한 층이 존재하는 지역과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두 현상이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달 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수집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르테미스3 미션이 이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달 탐사의 역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달 탐사를 이미 반세기 전에 달성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미션을 통해 12명의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 그들은 달의 암석 샘플을 가져왔고 다양한 실험 장비들을 달 표면에 설치했다. 그 이후 우리는 달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아폴로 미션은 달의 적도 근처 앞면에서만 이루어졌다. 달의 남극도, 북극도, 뒷면도 탐사하지 못했다. 마치 지구의 일부 지역만 탐사하고 지구를 다 알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달 탐사는 거의 중단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우주 경쟁이 식어들었고 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등 새로운 우주 강국들이 달 탐사에 나섰고 미국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 탐사를 재개했다. 왜 갑자기 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일까? 공식적인 이유는 달에서 수자원과 희귀 광물을 확보하고 달을 화성 탐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1990년대부터 발전한 탐사선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고 그것이 강대국들을 다시 달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즉, 달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계속해서 비밀들을 파헤쳐보자. 첫 번째 비밀, 달 뒷면 아래의 이상한 구조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달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비슷하다. 표면의 지각, 그 아래의 멘틀, 그리고 중심의 핵. 물론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각 층의 크기도 다르고 지질학적 활동도 거의 없다. 달의 핵은 지름이 약 350km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달 전체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하지만 그레이 미션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최신 연구들은 달의 내부 구조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달의 뒷면 아래에는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 영역들의 밀도는 주변보다 현저히 높아서 마치 다른 종류의 물질로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메스콘 이론으로는 이 영역들의 밀도와 크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소행성 충돌로 생성된 메스콘은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달 뒷면의 일부 이상 중명 영역들은 그런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고밀도 영역들을 만들었을까? 가장 최근에 제시된 가설 중 하나는 달이 형성되던 초기에 거대한 마그마 바다가 있었고 그것이 굳어가면서 밀도 높은 광물들이 침전하여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의 형성 과정에 대한 표준 이론과 부합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가설이 옳다면 왜 앞면에는 이런 구조가 덜벌 발달되어 있는 것일까? 달의 양면이 같은 마그마 바다로부터 형성되었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설명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 순환이 달의 뒷면이 얼마나 복잡한 수수께끼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잠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과학적 주류에서 벗어난,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시각들. 달에 대한 대안적 이론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에 소련의 두 과학자 미하일 바신과 알렉산더 셰르바코프가 스페이스쉽 문 이론을 제안했다. 달이 사실은 비어있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이론이다. 이들은 달 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달이 거대한 종처럼 진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속이 빈 구조물이 아니면 이런 진동 패턴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당연히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달 지진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달이 속이 빈 구조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이 제안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달의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물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달의 내부에 예상보다 큰 빈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 용암 동굴이 그 예다. 달의 표면 아래에는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용암 동굴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실제로 달궤도 탐사선의 데이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용암 동굴들은 단순한 과학적 흥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달 표면은 극도로 가혹한 환경이다. 방사선, 온도 변화, 미소운석 충돌. 하지만 용암 동굴 내부는 이런 위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인간이 달에 기지를 세운다면 용암 동굴 내부가 이상적인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사도 이 용암 동굴들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용암 동굴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인간의 미래 기지 건설이 아니다. 만약 달의 용암 동굴들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달의 내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 계속 깊어진다. 이제 두 번째 비밀, 달의 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달의 열은 단순한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달의 생명력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달은 수십억 년 전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의 앞면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어두운 지역들, 즉 달의 바다들은 이 화산 활동의 증거다. 용암이 분출해서 광활한 지역을 덮었고 그것이 굳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화산 활동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주류견에는 달의 화산 활동이 약 30억 년 전에 대부분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훨씬 최근까지, 즉 수억 년 전까지도 달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달이 현재도 완전히 화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달의 표면에서 가끔 관측되는 달의 일시적 현상이 그 근거다. 달의 표면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가스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 이것들이 단순한 착시나 잠비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르테미스2가 달의 뒷면에서 감지한 열점들은 이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만약 달의 뒷면에서 현재도 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열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면 달의 내부에는 아직도 어떤 형태의 지질학적 활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 중 하나는 조석가열이다. 달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변형되면서 발생하는 마찰열. 목성의 위성인 이오가 이 메커니즘으로 강렬한 화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달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달의 경우는 이오보다 훨씬 약한 조석력을 받기 때문에 조석가열의 효과도 훨씬 작을 것이다. 하지만 달 뒷면의 일부 지역에서 감지된 열이 조석가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이 진행 중이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일부 열점의 강도는 조석가열로 예상되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또 다른 가설은 달의 깊은 내부에 아직 냉각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핵이 있고 그 핵에서 열이 지각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달의 핵이 완전히 고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일부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아직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인 핵이 있다면 그로부터 열이 달의 표면 일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천체다. 그리고 살아있는 달, 즉 내부에 아직도 열과 에너지를 가진 달은 미래의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달 기지의 에너지 공급 문제가 크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에 아직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달이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증가시킨다. 달 지진의 위험, 가스 방출의 위험, 예상치 못한 지형 변화의 위험. 이 양면성이 달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중 하나다. 달의 진실을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위험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비밀, 달의 규칙적인 진동 신호로 돌아가 보자. 이것은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발견이다. 소리. 우주의 침묵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SF 영화의 클리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것은 소리가 아니다.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달의 고체 구조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었다. 고체를 통해 전파되는 진동은 소리의 한 형태다. 다만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을 뿐이다. 달 지진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현상이다. 아폴로 미션 때 달 표면에 설치한 지진계들이 수년간 달 지진을 기록했다. 달 지진은 지구의 지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지구의 지진은 단시간에 에너지를 방출하고 멈추지만 달 지진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된다. 마치 좀을 쳤을 때처럼 달이 진동을 오래 유지한다. 이것은 달의 내부가 지구보다 더 건조하고 균질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진동은 달 지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달 지진은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이 불규칙하다. 하지만 새로 감지된 진동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나 일정했다. 이 규칙적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현상 중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는 것들이 있다. 조성력에 의한 변형이 그 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중력이 달에 미치는 힘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달의 구조를 주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그 변형 과정에서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성력에 의한 변형으로 예상되는 진동의 주기와 실제 감지된 진동의 주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측된 주기가 예상 주기보다 다소 짧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달의 내부 구조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달의 내부에 어떤 공간이나 구조가 있고 그것이 진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측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구조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달의 내부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물리적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의 핵과 멘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의 달 모델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가능성, 진동의 주기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문에 쓸 과학자는 없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쩌면 달의 진동 신호는 달에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달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어떤 리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철학적 질문이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살펴봤다. 달 뒷면 아래의 이상한 구조, 설명되지 않는 열, 그리고 규칙적인 진동 신호.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갈 시간이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비밀이 앞에 세 가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때 이 이야기의 전체 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달의 자기장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달의 자기장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장은 생명에 필수적이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준다.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 서서히 벗겨질 것이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방사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화성이 지금과 같이 황량한 행성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달은 현재 전 지구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달의 암석 분석 결과 달이 과거에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암석이 형성될 때 그 당시의 자기장 방향과 강도가 암석 내의 광물에 기록된다. 이것을 암석의 잔류자기라고 한다. 달의 암석들에서 발견되는 잔류자기는 달이 약 40억 년 전에는 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달이 자기장을 잃어버린 것은 달의 핵이 냉각되면서 다이나모 효과가 멈췄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지구의 자기장은 외핵의 액체 금속이 대류하면서 발생하는 다이나모 효과로 만들어진다. 달의 핵이 충분히 냉각되고 굳어버리면 이 다이나모 효과가 사라지고 자기장도 소멸한다. 이것이 달의 자기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다. 그런데 아르테미스2가 발견한 것은 달의 뒷면 특정 지역에서 주변보다 강한 국소적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달에 국소적인 자기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가 발견한 것의 특별함은 그 자기 이상의 패턴이 앞서 설명한 열점 패턴 및 중력 이상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달의 자기 이상과 기존에 알려진 열점이나 중력 이상 사이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고 광범위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 아르테미스 2의 데이터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단순히 우연히 겹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 질문이 된다. 현재 과학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가설들 중 하나는 달의 뒷면 지각 아래에 자성을 띤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성 물질들이 중력 이상도, 자기 이상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철이나 니켈처럼 자성을 띠는 금속들은 밀도도 높기 때문에 중력 이상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자성 물질들이 달의 뒷면에 집중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운석 충돌로 인해 금속 성분이 풍부한 소행성의 파편들이 달의 뒷면 지각에 박혀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달이 형성되던 초기에 달의 마그마 바다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금속 성분들이 특정 방향으로 침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들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성 물질들의 분포 패턴이 이런 가설들로 예측되는 형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달의 네 가지 비밀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이다. 각각의 비밀들은 개별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수수께끼를 제시한다. 단순한 자연적 과정들이 이렇게 일관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달 탐사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아르테미스 3 미션이 이 지역을 직접 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달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줄곧 물리적이고 지질학적인 측면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인간과 달의 관계라는 차원. 인류의 역사에서 달은 단순한 천체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모든 문화권에서 달은 특별한 존재였다. 신성시되거나 숭배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달력은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농사일정도 달의 위상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달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루나라는 달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루너틱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 과학은 달이 인간의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달의 중력이 지구의 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도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거대한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면 작은 규모이지만 인간의 몸에도 어떤 형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이 달에 끌리는 이유, 달을 바라볼 때 느끼는 어떤 근원적인 감정, 이것들이 단순히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달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생명 자체가 달과의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달이 만들어내는 조수가 해안 지역에 독특한 생태 환경을 만들었고 그 환경에서 생명이 다양화했을 수 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막았고 그 안정된 환경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달을 탐사하는 것은 단순히 저 바깥의 어떤 것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달 없이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달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층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아르테미스 2의 발견들이 공개된 이후 과학계 내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2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즉각적인 흥미를 보였다. 이상한 패턴,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 이것들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탐구의 기회를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다. 데이터 해석의 오류 가능성, 장비의 한계, 예상치 못한 오염 효과. 이 두 반응은 과학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열광과 회의주의가 공존한다. 그리고 이 긴장관계가 결국 진실을 향한 과학의 진보를 이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의 데이터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보통 논란이 되는 새로운 발견들은 반박 논문들이 쏟아지고 치열한 학술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의 이상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보다는 조심스러운 침묵이 더 많았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또는 과학자들이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기 이른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발견의 함의가 너무 커서 성급한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위험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아르테미스2의 데이터가 과학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자. 달의 비밀들이 밝혀지면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만약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다. 달의 지질학, 내부 구조, 형성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이해는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더 나아가 외계 행성들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달의 이상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인류의 세계관 전체를 바꾸는 발견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 이런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아르테미스2의 발견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견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달에 다시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달은 기다리고 있다. 수십억 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누군가가 와서 보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인류는 처음으로 그 뒷면에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달의 뒷면이 인류에게 열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탐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달은 하늘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항상 같은 면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절대로 뒤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고 있다. 달의 뒷면을 둘러싼 이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달 탐사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라는 또 다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쟁 자체가 달의 뒷면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 등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두 나라 모두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달의 남극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테미스2가 발견한 이상 현상들이 집중된 지역과 가깝다. 왜 두 나라 모두 달의 남극에 집착하는 것일까? 공식적인 이유는 물이다. 달의 남극 영구 그늘 지역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있고 이 물을 활용하면 달 기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은 식수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어 호흡용 산소와 로켓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다. 하지만 경쟁의 치열함을 보면 물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 두 나라는 마치 레이스를 하듯이 달의 남극에 먼저 도달하려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창어 6호가 2024년에 달 뒷면 샘플을 처음으로 지구에 가져오는 데 성공한 것도 이 경쟁의 일부다. 창어 6호가 가져온 샘플들은 현재 세계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 결과가 아르테미스2의 발견들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가까운 미래에 밝혀질 것이다. 이 국제 경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달 탐사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과학적 우월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원에 대한 경쟁이기도 하고 군사적 이점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어쩌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를 먼저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이기도 할 수 있다. 달에서 발견된 히토류 원소들, 헬륨3, 그리고 물,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일부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달에는 지구보다 훨씬 많은 헬륨3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원 경쟁만으로는 이 치열함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핵융합 발전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라들을 그렇게 급하게 달로 이끄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달의 뒷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먼저 손에 넣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물론 추측이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어떤 지역이나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거기에는 항상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 이유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달의 뒷면을 둘러싼 경쟁도 그런 것일 수 있다. 공개적으로는 물과 자원과 과학적 탐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르테미스2가 발견한 이상 현상들, 그리고 그 이상 현상들이 가리키는 무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면 달의 뒷면은 단순한 과학적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전략적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해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조망해보자.
우리는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4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살펴봤다. 이상한 중력, 이상한 열, 이상한 진동, 이상한 자기장.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의 공통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인지가 지금 전 세계의 달 과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달 뒷면의 이상한 지각 구조다. 달의 뒷면 지각은 앞면보다 두껍고 그 구성도 다르다. 이 독특한 지각 구조가 중력 이상도, 열점도, 진동 패턴도, 자기장 이상도 모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달의 독특한 지각 구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런 이상 현상들은 최근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알려진 지각 구조로는 이 이상 현상들의 구체적인 패턴과 강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추가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달 탐사의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핵심 과학이다. 달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이라는 것이 설명 불가능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의 역사는 한때 설명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함께 설명 가능하게 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번개는 한때 신의 분노였다. 전기라는 개념이 이해되기 전까지. 별들의 빛은 한때 신비로운 것이었다. 핵융합 반응이 이해되기 전까지. 생명의 다양성은 한때 창조의 신비였다. 진화론이 이해되기 전까지. 달의 뒷면의 이상 현상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설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설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직면해야 한다. 달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달의 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활용할 권리를 가지는가? 달에서의 과학적 발견들은 어떻게 공유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질문들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달 탐사를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달의 뒷면, 수십억 년의 침묵. 이제 그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침묵이 깨질 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 될 것이다. 아직 결말은 쓰이지 않았다. 그 결말을 쓰는 것은 아르테미스 3의 승무원들이 될 것이다. 또는 그 이후의 탐사자들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그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달이 거기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저 달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결코 직접 볼 수 없었던 그 뒷면에. 하지만 이제 인류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달은 더 이상 같은 달이 아닐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비밀들을 훨씬 더 깊이 파헤쳐 보겠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첫 번째 비밀, 달 뒷면 지하의 이상한 구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달의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달에 탐사선을 보낼 때 그 탐사선은 달의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한다. 완전히 균일한 중력장을 가진 완벽한 구형 달이라면 탐사선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 궤도를 그릴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달은 그렇지 않다. 달의 질량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탐사선의 궤도에 미세한 변동이 생긴다. 이 변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달의 내부에 어떤 질량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레일 미션은 2개의 탐사선이 달의 궤도를 따라가면서 두 탐사선 사이의 거리 변화를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했다. 달의 중력이 강한 지역 위를 지날 때 앞에 탐사선이 약간 더 빨라지고 약한 지역 위를 지날 때 느려진다. 이 미세한 속도 변화로부터 달의 내부 질량 분포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레일이 만들어낸 달의 중력 지도는 인류가 가진 가장 정밀한 달 내부 지도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많은 이상한 점들이 있다. 특히 달의 뒷면에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중력 분포가 존재한다. 아르테미스2는 그레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중력 측정 장비를 탑재했다. 그리고 달의 뒷면 근처를 비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는 기존의 중력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더 세밀한 구조들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달의 뒷면 특정 지역에서 지각 아래 약 20도 50km 깊이에 집중된 이상한 중력 이상 현상. 이 현상의 범위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 형태가 놀랍도록 규칙적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규칙적인 구조가 달의 지각 아래 20초 50km 깊이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깊이는 달의 지각과 멘틀의 경계 근처다.
즉, 이 구조는 달의 지각이 끝나고 멘틀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지각, 멘틀 경계, 즉 모호로 빛이 불연속면은 지구에서도 중요한 경계다. 지구의 모호면은 지진파가 굴절하는 경계로 지각과 멘틀의 조성 차이를 반영한다. 달에도 비슷한 경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달의 뒷면에서 이 경계 근처에 이상한 질량 집중이 있다는 것은 그 경계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에서 멘틀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달이 형성된 후 초기 냉각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 지역의 지각 멘틀 경계에 밀도 높은 물질들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달의 마그마 바다가 굳어갈 때 다른 광물들이 다른 깊이에서 결정화되는 분리 과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분리 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일어났다면 특정 지역에 밀도 높은 물질들이 집중될 수 있다. 이 가설은 자연스럽고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집중이 왜 그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마그마 바다의 결정화는 단일한 균일한 과정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불규칙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관측된 패턴은 너무나 규칙적이다. 이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무엇인지가 현재 달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 규칙적인 구조가 단순한 광물 집중이 아니라 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의 내부에서 어떤 유체나 가스가 규칙적인 경로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면 그 경로를 따라 물질들이 집중되어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가설이 옳다면 달의 내부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완전히 냉각된 죽은 천체가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열점과 진동 신호와도 연결될 수 있다. 내부의 유체나 가스 순환이 열을 만들고 진동을 만들고 독특한 중력 분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천체다. 그리고 이것은 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가설이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달의 뒷면에 직접 가서 수집해야만 한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3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제 두 번째 비밀, 달의 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보자. 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얼마나 흔한 현상인지를 잊어버린다.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항상 진동한다. 이 진동이 바로 열이다. 온도가 높다는 것은 원자들이 더 빠르게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대 영도, 즉 완전한 정지 상태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다. 달에도 당연히 열이 있다. 하지만 그 열이 어디서 오는지가 문제다. 외부에서 오는 열, 즉 태양의 복사열은 달 표면을 가열한다. 하지만 태양이 비치지 않는 지역이나 달의 내부는 이 태양열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달의 내부열은 두 가지 주요 원천에서 온다. 첫 번째는 달이 형성될 때 가졌던 원시열이다. 달이 형성되던 초기에 거대한 충돌과 압축으로 생성된 열이 아직도 완전히 방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현재의 달에 남아있는 원시열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우라늄, 토륨, 칼륨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가 주변을 가열한다. 지구도 내부열의 상당 부분이 이 방사성 붕괴에서 온다. 달에도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있다. 특히 달의 앞면 일부 지역에는 방사성 원소가 집중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크립 지형이라고 한다. 크립은 칼륨, K, 히토리 원소, 인, P인 주르닥을 가리킨다. 달 뒷면의 열점들이 이 크립 지형의 연장선에 있다는 가설이 있다. 달의 앞면에 집중된 크립 지형이 달 뒷면의 일부 지역 아래로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지질학적 지도는 이 가설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달 뒷면의 열점들 중 일부가 크립 지형과 무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열점들은 다른 원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달의 내부에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마그마방이 있다는 것이다. 화산에서는 지하에 마그마방이 있고 거기서 열이 위로 올라온다. 달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다면 그 위의 표면에 열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달의 현재 지질 활동 수준을 고려하면 달에 아직 활성 마그마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달의 내부 어딘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광물들이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달의 내부에 아직 반응하지 않은 물 분자들이 있고
이것들이 특정 광물들과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시킨다면 열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내부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의 표면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하지만 달의 내부 깊은 곳에도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달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바꾸는 발견이 될 것이다.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사실이었다. 아폴로 미션이 가져온 달의 암석들이 매우 건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에서 달의 암석들에도 소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달의 특정 화산 유리구슬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발견들은 달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달의 내부에 물이 있다면 달의 열점들 중 일부가 이 내부 수분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산물일 수 있다. 물과 열, 그리고 광물들의 상호작용. 이것은 지구에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지각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지구의 지질학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복잡한 천체다. 이제 세 번째 비밀, 진동 신호에 대한 더 깊은 분석으로 넘어가자. 규칙적인 진동 신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파수다. 주파수는 진동이 얼마나 빠르게 반복되는지를 나타낸다.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신호의 주파수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극히 낮은 범위에 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보다도 훨씬 낮은 이른바 초저주파 범위다. 이런 초저주파 진동은 자연에서도 발생한다. 지구의 지진은 물론이고 대기의 운동, 해양의 파도, 심지어 화산 활동도 초저주파 진동을 만들어낸다. 달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초저주파 진동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가 감지한 신호의 특이한 점은 그 규칙성이다. 자연적인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규칙성을 가진다. 파도의 높이가 매번 다르고 지진의 강도가 매번 다른 것처럼. 하지만 이 신호는 수십 번의 반복에서도 오차가 극히 작았다. 이 정도의 규칙성을 가진 자연 현상들이 있다. 펄사, 즉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신호가 그예다. 펄사의 신호는 시계처럼 정확한 규칙성을 가진다. 하지만 펄사는 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천체다. 달에서 이런 규칙성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현재 연구의 초점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달의 내부에 어떤 공진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바이올린의 현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악기 몸체에서 증폭된다. 악기 몸체는 특정 주파수를 특히 잘 공진시킨다. 이것이 악기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유다. 달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달의 내부 구조가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특히 잘 공진시킨다면 그 주파수의 진동이 다른 것들보다 오래 유지되고 강하게 관측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주기적인 외부 자극이 이 공진을 유발한다면 규칙적인 신호가 관측될 것이다. 그 주기적인 외부 자극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후보는 조성력이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달에 작용하는 조성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달의 내부를 주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극이 달의 내부 공진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규칙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설명은 물리적으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 설명이 맞다면 그 신호의 주기는 달의 공전 주기와 어떤 수학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분석에서 그 관계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 설명을 완전히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달의 네 번째 비밀, 자기장 이상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펴보자.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하를 띤 입자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구의 자기장은 외액의 액체 금속, 주로 철과 니켈이 대류하면서 생성된다. 이것을 다이나모 효과라고 한다. 달은 현재 이런 다이나모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 달의 핵이 충분히 냉각되어서 더 이상 활발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달의 암석들에 기록된 자유자기는 과거에 달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기장의 강도는 생각보다 높았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달의 자기장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달의 자기장이 생각보다 더 늦게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쩌면 10억 년 이내까지도 달의 자기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연구에서 달의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우 약해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의 핵이 완전히 고체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다이나모 효과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아르테미스2가 달 뒷면에서 감지한 자기장 이상이 이 약한 다이나모 효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달의 핵에서 약한 자기장이 생성되고 이것이 달의 특정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안테나처럼 특정 지형이나 지질 구조가 이 약한 자기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달의 핵은 아직 완전히 냉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달이 아직도 일부 지질학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열점과 진동 신호와 자기장 이상이 모두 달의 불완전한 냉각과 그로 인한 내부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비밀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 통합적 설명도 여전히 의문점들을 남긴다. 왜 이 모든 현상들이 달의 뒷면에 집중되어 있는가? 달의 앞면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달의 앞면과 뒷면의 비대칭성이 이 현상들을 뒷면에 집중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달의 형성과 초기 진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달에 직접 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가능하다.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층을 다루어 보자. 달의 비밀들과 외계 생명체 가설의 관계. 외계 생명체.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가지는 주제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너무나 많은 허위 정보와 과장된 주장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UFO, 음모론, 허위 사진들, 이런 것들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논의를 방해한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우주는 너무나 넓고 별의 수는 너무나 많으며 행성의 수는 그보다 더 많다. 그 중에서 생명이 탄생할 조건을 갖춘 행성이 오직 지구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가 달에 관심을 가졌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지금 당장 답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달은 지구를 관찰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다.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어서 발견될 위험이 줄어들지만 동시에 지구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관측자들이 모르게 무언가를 달 뒷면에 숨길 수 있다. 이것은 매우 SF적인 시나리오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수십 년 전에 일부 과학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모두 달 뒷면에서 이상한 신호나 구조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지는 생각해 볼 만하다. 현대적인 외계 탐사는 세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티는 주로 전파 신호를 통해 외계 문명이 보내는 통신을 탐지하려 한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통신한다면?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규칙적인 진동 신호는 흥미로운 각도를 제공한다. 물론 이 신호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전에 최소한 그 신호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론은 어떤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다.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증거가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달의 진동 신호를 분석할 때도 자연적 원인 가설과 함께 다른 가능성들도 동등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자연적 원인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에게는 학문적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류 과학계에서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터부시된다. 이 문화적 장벽이 실제로 과학적 탐구를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없으면 과학이 사이비 과학과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른 일부는 이 장벽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린 마음으로 과학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달의 뒷면의 비밀들을 탐구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개인적이고 인문학적인 층을 다루어 보자. 달이 인간의 심리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달은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해왔다. 신화, 종교, 예술, 문학, 모든 분야에서 달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 그럴까? 단순히 달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눈에 띄는 천체이기 때문일까? 그것도 이유의 하나겠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달은 변한다. 매일 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다시 금음달로. 이 변화는 인간에게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 주었다. 최초의 달력들이 달의 위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달의 주기는 여성의 생리 주기와 비슷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인류 문화에서 달이 여성성과 연결되는 경향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주기적 유사성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상이다. 달은 또한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황혼처럼 달은 두 세계의 경계에 선 존재다. 이것이 달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달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천체다. 육안으로도 표면의 특징들이 보일 만큼 가깝지만 실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과 자원이 필요하다. 이 접근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멀리 있다는 특성이 달을 이상적인 목표의 은유로 만든다. 달을 향해라는 표현이 높은 목표를 의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달의 뒷면은 이 은유를 완성한다. 항상 보이는 달 뒤에 숨겨진 것, 우리가 늘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달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지식과 무지, 발견과 미지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완벽하게 상징한다. 아르테미스2가 달의 뒷면에 접근한 것은 그 은유를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아르테미스3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의 오랜 이웃의 숨겨진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 순간이 가져올 심리적, 문화적 충격은 얼마나 클까?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살아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 어렵듯이 달의 뒷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의 충격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충격이 인류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달의 뒷면이 열리는 순간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달의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과학적 메커니즘들을 살펴보자. 각각의 비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달의 지각, 멘틀, 핵, 이 세 층의 상호작용이 달의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지구에서도 이 세 층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판구조론, 화산활동, 자기장 등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달에서도 비슷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냉각이 더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규모와 성격이 다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달의 지각, 멘틀 경계 근처에서 발견된 이상한 질량 집중이 달의 열점과 자기장 이상이 나타나는 지역과 공간적으로 겹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다른 종류의 이상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달의 지각, 멘틀 경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지질학적 과정이다. 달이 형성된 후 냉각되는 과정에서 달의 뒷면 특정 지역의 지각, 멘틀 경계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다. 그 결과로 독특한 광물 구성, 독특한 열 분포, 독특한 자기적 특성을 가진 구조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달의 현재 내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 구조가 열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한다면 그 지역 아래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을 것이다. 만약 이 구조가 자성을 띤 광물들을 많이 포함한다면 그 지역에서 더 강한 자기장 이상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이 구조가 진동을 잘 전도하는 특성을 가진다면 그 지역에서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달 뒷면의 4가지 이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하나의 독특한 지질 구조가 여러 다른 현상들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맞다면 달의 뒷면은 달의 형성과 초기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다. 그리고 이 보물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직접 그곳에 가서 샘플을 수집하고 현장 측정을 해야 한다. 아르테미스3가 바로 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션의 결과가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크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달의 뒷면.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자.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절반. 인류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그 세계. 이제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이상한 중력, 이상한 열, 이상한 진동, 이상한 자기장.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며 달의 뒷면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들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인류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달은 기다리고 있다. 그 뒷면의 비밀들을 간직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한 걸음씩. 그리고 그 걸음들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 될 것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결말, 우리가 함께 써나갈 결말.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달이 거기 있다. 그 달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당신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달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그리고 그 손이 무엇을 잡게 될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달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처음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달은 항상 거기 있었다. 밤마다 빛을 내며 항상 같은 얼굴로. 하지만 우리는 그 얼굴의 절반만 보아왔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서야 수백만 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알아가려 하고 있다. 달은 인류의 가장 오랜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열리려 하고 있다. 준비가 되었는가?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의 일부이고 지구는 우리의 집이며 우리는 이 집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와 함께 형성되었고 달이 지구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달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면 달의 비밀은 곧 지구의 비밀이고 지구의 비밀은 곧 우리 자신의 비밀이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할 때 달 탐사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기 자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아르테미스2가 달의 뒷면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달의 뒷면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빛이 그 어둠에 닿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달의 뒷면처럼 이야기의 절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달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고 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끝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달의 뒷면이 인류에게 열릴 때 두 번째 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에 달려있다. 달을 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탐사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발견들이 가져오는 의미를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인류가 달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다.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았다. 이제 우리가 달을 제대로 바라볼 차례다. 그 뒷면까지도.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아르테미스2가 달의 뒷면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분석되고 아르테미스3의 착륙지가 결정되고 인류가 달의 뒷면에 처음으로 발을 디딜 준비를 하는 이 순간. 역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몇몇 우주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달의 비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다룬 아르테미스2의 발견들은 현재 과학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그 해석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더 많은 연구와 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과학은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이다. 우리는 최선의 현재 지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그 이해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과학의 강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의 뒷면의 비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알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답을 가져올 것이다. 달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고 있다. 그 빛이 무엇을 드러낼지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다. 달의 뒷면은 더 이상 영원한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풀리기 직전의 수수께끼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밤 달을 올려다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저 달의 절반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러 간다는 것을. 달의 어두운 면, 네 가지 비밀.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